170페이지를 보면 거기 환매라고 되어 있나요? 그래서 그 환매는요, 여러분 어디를 봐야 되냐면 194페이지를 보세요. 194페이지 보면 가등기 담보라고 지금 되어 있나요? 되어 있어요? 자, 이걸 하면서 같이 설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래 이제 우리가 이제 돈을 빌리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소비대차라고 하는 거예요. 소비대차라고 하는 것은 차용증을 쓰고 돈을 빌리는 거잖아요. 또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이제 매매를 통해서 돈을 빌리는 방법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이제 한번 보시면 우리가 이제 돈을 빌릴 때요, 이렇게 이제 갑의 건물이 5억짜리잖아요. 5억이요. 5억을 이변요, 을이요, 2억을 빌린단 말이죠. 빌려주죠, 갑한테요. 그러면서 이것을 소비대차라고 하죠. 소비대차라면서 어떻게 하냐? 만약에 돈을 못 갚는다, 그럼 어떻게 할까? 이게 문제죠. 그러면 갑이 을한테 이 집으로 대신 너한테 갚겠다 이 말이지. 그것을 뭐란다? 대물변제. 집으로 대신 갚는다. 대물변제 예약이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그래서 을한테 가등기를 해주면은 이것을 뭐란다? 가등기 담보라고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소유권 이전 등기 있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딱 해주면은요, 이것을 뭐란다? 양도 담보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가등기 담보란 말이 무슨 말이냐? 그것도 알아야 되겠죠? 소비대차로 하면서 돈을 빌리면서 돈을 만약에 못 갚을 때는 물건으로 대신 갚겠다. 그러면서 가등기를 해주면 가등기 담보,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주면 무슨 담보를 한다? 양도 담보를 한다. 이렇게 말이 나누어지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요, 우리가 이제 돈을 빌릴 때 이렇게 대물 변제 예약을 해가지고 하는데, 여기서 그렇지 않고 돈을 빌릴 때 그러면 여기서 2억 원에 대한 뭐가 나오죠? 여기서는요, 이자가 나가죠. 그래서 이자를 만약에 감당을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경매가 당하는 거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돼요? 여기서 이렇게요, 갑이 이렇게 했죠. 갑이 지금 얼마죠? 여기서 5억짜리죠. 5억짜리를 그냥 을하고 2억 원에 매매를 하는 거죠. 매매를 아예 하고 나서 을 앞으로 이렇게 집을 넘겨주고 집을 등기를 주면 을이 그냥 소유자가 돼버리죠. 이것을 뭐란다? 이 사람을 매수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아예 처음부터 매매를 하죠. 그럼 매매해서 매매대금에서 이자가 나가요, 안 나가요? 안 나가요. 그럼 집 팔고 돈 받았어. 이자 낸다, 안 낸다? 안 내죠. 이거죠. 그런데 왜 이 사람은 5억짜리 2억 원에 파느냐 이 말이죠. 이 사람은요, 이 5억짜리 팔았죠. 그럼 이 사람은 부동산의 경우는 5년 안 해요. 5년. 동산의 경우는 3년이요. 두 사람이 합의를 해요. 알겠죠? 3년 안 해요. 뭐냐냐? 환매대금. 여기서 환매대금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매매대금하고요, 그 다음에 비용을 포함한 것을 환매대금이라고 그래요. 이것을 집하고 다시 사오는 거예요. 팔고 다시 사와. 그것을 뭐라고 한다? 그것을 환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을 뭐란다? 매도담보다. 매도는 뭐죠? 매매를 통한 담보나 마찬가지다 이 말이죠. 이걸 매도담보다고 해갖고, 양도담보하고 매도담보를 합해가지고 뭐란다? 넓은 의미의 양도담보라고 그래요. 알겠죠? 그러면 이제 요즘 좀 세상이 시끄럽죠? 뭐 이순자가요, 자기 남편이요, 전두환이가요, 민주주의 아버지다요. 오늘 아버지를요, 아무렇게나 쓰면 참 무식한데도 급수가 있는데요. 참요, 우리가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이 5년 단임을 지켰다고 해서 그 민주주의가 될 수 있나요? 알겠죠? 그러니까 민주주의에 대한 개념이 전혀 없는 거죠. 그래서 5년 단임, 왜냐면 몇 때문에 그런가 내 생각인데, 박정희 대통령은 몇 년 동안 계속 했잖아요. 했는데 우리부터 5년이 돼가지고 지금 계속 5년씩 하고 있으니까 이게 바로 민주주의다. 우리는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을 참 아주 단순하게요, 아주 정의를 잘 내냈죠. 5년 단임을 하면 민주주의라고요. 아무튼 무식함에도요, 급수가 있긴 있나 봐요, 사람들한테 보면요. 그렇죠? 아무튼 그런데 그 전두환 정권이 있기 전에는 어떻게 했느냐? 이게 5억짜리죠. 그러면 2억을 빌려주고요, 여기다 가등기라고 대물변제를 하죠. 그런데 정말로 기간 안에 못 갚죠. 그럼 이 사람이 가등기에서 본등기를 해버려. 그래가지고 5억짜리 그냥 먹어버려. 그럼 얼마가 이기죠? 이게 바로 3억 이기죠. 이게 바로 명동 사채업자들이 그랬다니까요. 그런데 전두환 정권이 들어서가지고 이런 것을 막아야 되겠다 해가지고 만들어 놓은 게 가등기 담보예요. 가등기 담보라는 법률. 그래서 어떻게 하냐, 지금은 이 5억에서 2억을 빼라 이 말이죠. 그럼 얼마죠? 3억이죠. 이 3억 원을 청산금이라고 해가지고요, 청산금, 을러는 반드시 갑한테 이 돈을 주고 3억 원을 돌려주고 소유권을 취득해라, 이렇게 바꾼 것이 바로 가등기 담보예요. 예전에는 그냥 3억 원을 누가 먹었다?
을이 먹었단 말이죠. 이제는 어떻게 한다? 3억 원을 갑에게 줘라 이 말이죠. 이해됐죠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을 해봐요. 이제는 명동사채업자들이요 이익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걸 이제 못하게 되니까 이걸 이렇게 돈을 안 빌려주죠. 자기가 왜 돈을 빌려줘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하는 것들이 뭐냐? 바로 이제 이 사람들이 제3금융업으로 뛰어들죠. 알죠? 기발이 뭐다? 지금 저축은행이라든가 그다음에 일수 같은 것 있죠? 이런 것들이 이제 막 번창하기 시작하죠. 왜? 서민금융을 해서 고리대금으로 해가지고 고리사채로 해가지고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너무 적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정식적으로 국가의 허가를 받아가지고 하게 되죠. 뭐 거의 뭐 고리대금이죠. 이자요 24% 이렇게 하면은요. 그렇잖아요. 알겠죠? 그래서 나온 게 바로 뭐냐? 지금 저축은행 같은 것들이 다. 이자가 얼마예요 저축은행? 거의 뭐 처음에 신용이 다 약간 다르지만 보통 18%에서 24% 정도 될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뭐 지금도 엄청나게 은행 이자는 얼마예요? 은행 이자 뭐 4% 7% 뭐 이러잖아요. 대출 이자 우리가 아파트 같은 거 대출 받아도 한 7% 이상 넘지 않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 보통 20%단 말이죠. 알겠죠? 엄청난 거죠. 그래서 그쪽으로 이제 바뀐 거죠 이 사람들이요 지금요. 만약에 이 법이 없어진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거보다는 저축은행보다는 뭐가 더 나아요? 이게 훨씬 더 낫겠죠. 이쪽으로 돌아서겠죠. 알겠죠? 그래서 이제 이걸 이제 양도담보라고 하고 이것을 매도담보라고, 매도담보 속에 환매라고 하는 것이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5년 안에 다시 사오는 거예요. 문제는 뭐죠? 매매대가 얼마나 준다? 2억이었죠? 2억에다가 그럼 이 사람은 어떻게 생각을 해요? 5년 안에 다시 이 집을 뺏긴다고 하는 것이 자기 마음속에 전제가 돼 있어 안 돼 있어?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등기할 필요가 없는데 등기 비용 들어가고요. 등기 했으니까 취득세 나오거든요. 쓸데없는 비용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갑이 다시 이거 사갈 때는 이런 비용들을 주고 사가야죠 다시. 그래서 2억에다가요 매매대금 2억에다가 비용 500만 원 이렇게 해가지고 등기를 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얼마로 등기한다? 2억 500만 원 이렇게 등기를 해. 2억 500만 원 이렇게 등기를 딱 해놓으면 어떻게 한다? 부동산을 갑이 다시 사갈 때 얼마나 주고? 2억 500만 원 주고 다시 사가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면 5년 안에요 물건 가격이 폭등할 수도 있고 폭락할 수도 있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됐죠? 그럼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는 관계없이 아무튼 2억 500만 원 주고 사오는 거예요. 폭등하든 폭락하든 2억 500만 원 주고 그걸 환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지금 남양주가요 왕숙지구가 지금요 지금 지정이 됐잖아요. 상기 신도시로요.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로 해가지고 좀 문제점들이 이제 노출이 되죠. 여러분 보면 지금 이제 다산 신도시 같은 경우요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알겠죠? 다산 신도시가 지금 완전히 자리도 잡기 전에 지금 왕숙지가 하나 지금 뻥 떴는데요. 뭐 다산 신도시에 비하면 몇 배의 큰 도시잖아요 이게요. 그러니까 이게 과연 이 남양주 중심이 어디로 갈 것인가 이게 이제 큰 문제죠. 알겠죠? 사실 그러면 남양주와 구리하고 비하면 구리는 남양주에 비해서 3분의 1밖에 안 되거든요. 면적으로 보면 더 적죠. 인구도 3분의 1밖에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희한하게 남양주가 중심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서울에 좀 더 가깝다고 구리가 지금 중심이 되어 있어요. 그렇잖아요. 거기다가 또 다산 신도시 옆에다 만들어놨으니 차라리 이것은요 남양주라기보다는 어디에 가까워요? 구리에. 뭐 구리는 마찬가지죠. 다산은요. 그렇지 않나요? 솔직히 딱 깨놓고 얘기해가지고요. 그런데 여러분요 이제 왕숙지가 생기면 이게 7만 세대면 이게 엄청난 거예요. 한 도시가 생기는 거잖아요. 이렇게 됐을 때 이게 이제 물론 이제 안정되려면 시간이 약간 흐르겠지만 그렇다면 이제 별리하고 같이 합해가지고 사실 중심이요 옮겨갈 가능성도 있겠죠. 근데 시간이 좀 걸리겠죠 아무래도요. 그러면 이제 여기 호평평내가 또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게 또 문제죠 이제요. 그러면 호평평내가 왕숙지구로 인해 가지고 집값이 하락할 것인가 상승할 것인가. 단기간으로 봤을 때는요 상승하지 않을까. 가격을 그대로 유지하든지 상승하든지. 왜냐면 왕숙지구에서 있는 사람이 다 빠져나가야 되잖아요. 그 사람들 갈 데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갈 데가 없으니까 어디 그 사람들이 멀리 서울 갔다가 다시 그리 들어가나요? 알겠죠? 거의 대부분 그 사람들이 지구 자기가 살았던 터전이 여기이기 때문에 아마 이쪽으로 밀려 나오겠죠. 이쪽으로. 그리고 이제 보상받으면은 다산도 좀 들어가고 이렇게 하겠죠. 내 생각이에요. 그래서 일시적으로는 별내라든가 이런 데가 이제 뭐가 되죠? 한 2, 3년, 2, 3년 아니죠. 한 5년 정도는 안정을 좀 찾지 않을까 이렇게 싶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언제든지요. 저쪽이 만들어지게 되면 저쪽으로 가야 된다고 하는 심리적인 것이 있어 없어? 있겠죠. 일정 시간이 지나면 가격대가 이제는 아무래도요 더 상승을 칠 가능성보다는 좀 더 떨어질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남양주에 있는 분들이 3기 신도시가 책정이 되면 대부분 다 환영은 하는데 지금요 대부분이 다 하나만 빼고는 대부분이 다 아니 계양은 빼고는 계양 신도시 있죠. 그만 빼고는 대부분이 다
뭐죠? 반대라고 했죠. 반대가 된 이유가 과잉 공급으로 인해서 자기네 집값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 없다? 있다는 거죠, 이게요. 왜냐면 우리는 재산이기 때문에. 이런 우리가 정책이란 게 뭐예요? 나한테 맞지 않으면 반대하면 되는 것이고 나한테 맞으면 지지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그럼 정치는 아주 간단한 거예요. 우리 애들이 유치원생들이 없어. 유치원에서 무슨 짓이 있대 없대? 나 관심 있어 없어? 여러분 있어요? 야, 옆에서 욕은 하지만 관심은 전혀 없죠. 그런데 이제 유치원 다니는 아이를 가지고 데리고 있는 뭐죠? 가지고 있는 그 부모 가정에서는 이제 문제가 되죠, 이게. 마찬가지로 우리는 항상 어떤 정치인이란 것은 나한테 유리하냐 불리하냐가 가장 중요하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것을 이제 어떻게 볼 것인가 보면 왕숙지구가 이제 여러 가지 것이 있지만 3기가 4개가 됐잖아요. 4개 중에서 왕숙지구 하나가요 전체 합한 면적보다 더 크니까 이게 이제 이걸 과연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문제죠. 그 다음에 왕숙지구가 뭐가 문제예요? 다른 데는 다 땅값이 지금 다 올라가지고 보상을 많이 받아요. 다른 데는 땅값이 이미 올라가 있는 상태에서 공시가해도 땅값이 높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는요 지금까지 몇십 년 동안 50년 가까이요 개발을 못하게 막아놓았잖아요. 군사보호시적으로. 그러니까 땅값이 지금 무슨 값이에요? 다른 신도시에 비해서는 그야말로 똥값도 아니죠. 똥값 형 동생 할아버지 밑에죠. 그래서 여기 이제 보상이 되려면요 이게 보상이 되려면 공시가를 기준해가지고 일단 보상이 어떤 거 책정이 될 건데 이것도 아주 문제죠. 이게 문제란 말이죠. 그럼 우리가 이제 봤을 때 어디를 하나로 보면 되냐면 운정신도시를 한번 보죠. 운정신도시요. 운정신도시 파주에 있는 데거든요. 1기가 2기가 있는데 1기, 2기가 다 성공을 했단 말이에요. 운정신도시는요. 여기가 뭐 일산 있죠. 일산. 그렇다고 해서 일산의 땅값이 떨어졌냐? 그건 아니거든요. 거기가 사실 저 위에 한 38선에 있는 데잖아요. 거기가. 근데 그 운정신도시는 두 곳 다 거기는 월바되는데 그는 면적이 그렇게 크진 않지만 그래도 그 신도시는 그렇다 해서 일산 쪽이 가격이 떨어지거나 그러지 않으면서 여전히요 거기는 분양이 잘 돼가 지금은요 운정 신도시 그러면 일산에 있는 사람들도 운정 쪽으로 많이 나가죠. 지금요 아마 지금은 운정 신도시 쪽이 좀 더 일산 쪽보다는 좀 더 가격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아마 같거나 뭐 그럴 거예요. 전혀 떨어지거나 그러진 않을 거예요. 운정 신도 되게 잘 되어 있거든요. 여기 남항주도 마찬가지로 어평이나 평내 같은 것이 이 지구는 더 이상 여기는 커질 수는 없는 것이니까 공급을 많이 하기가 쉽지 않는 동네잖아요. 이게 여기는요. 그리고 여기가 GTX가 들어오기 때문에 글쎄요 그렇게 가격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지는 모르겠지만 너무 큰 도시가 들어오니까 저희가 7만 세대면 어마무시한 세대거든요. 어마무시한 엄청난 거죠.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몇 년 뒤에는 어떤 식으로든지 영향을 좀 받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긴 들죠. 그래서 아마 남항주 이쪽에서요 가장 반대가 심한 것 같아요. 한쪽은 집값이 하락할 것을 크게 걱정하는 그래서 뭐 별내라든가 특히 별내 신도시가 직격탄을 맞을 가능성이 있죠. 알겠죠? 왜냐하면 신도시 생기면 사람들이 아무래도 별로는 지금 또 안정이 돼가지고 연용도 지금 다 차질 않지만 안정이 돼가지고 자리 잡아가고 있는데 몇 년, 한 4, 5년 뒤에 신도시 생기면 벌써 거기는 또 어떻게 돼요? 구도시 비슷하게 가버리잖아요. 실제로 지금 신도시인데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먼저 옆이니까 옮겨갈 가능성이 가장 많고요. 제가 이제 원주를 보니까 원주가 이렇게 혁신도시가 하나 먼저 생각해서 성공을 했어요. 완전히요. 그래서 원주는 다른 데 비해서 혁신도시는 다른 지역에 비해서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여기는 그 안에만 그 도시가 딱 형성되어 있으니까 만세대가 밖에 안 돼요. 여기는요. 만세도 안 될 거예요. 뭐 만세대가 뭐야? 인구가 10,000명인가 밖에 증가가 안 됐어요. 그러니까 세대가 몇 세대 안 될 거예요. 한 4, 5천 세대? 4, 5천 세대 넘겠네요. 아무튼 만 세대는 안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가 기업도시라는 게 생겼는데 지금 기업도시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500에 40만 원이요. 25평이. 월세가 500에 40만 원. 알죠? 그러니까요, 원룸보다 싸죠? 그러니까 뭐가 문제가 되냐? 과잉 공급이 돼가지고 원주는 사람이 어디서 들어올 수가 없는 동네잖아요. 원래 거기가 기업이 들어오기로 돼 있거든요. 기업이 들어오면은 될 것이다 해가지고 만들었는데 아무도 기업이 안 들어온 거예요. 원주까지 누가 가요? 그 거리가 멀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원주 그 기업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제2 영동고속도로가 만들어졌는데 그럼 텅 비어있죠 거기. 거기서 여기 원주에서 여기 올 때 보면 뭐 도로가 뻥 뚫려가지고요 그냥 120에서 140 받고 그냥 오면 그냥 쭉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차량 통행이 없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그런 주변 인프라가 전혀 안 돼 있죠.
그러니까 이 도시는 성공할 수가 없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여기에 있던 원룸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이쪽으로 다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원주 지금 도심이 슬림화되어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원룸이라든가 월세 같은 데 있죠. 뭐 지하, 옛날에 지하도 반지 같은 데 있었잖아요. 지금 아무도 거기 안 살죠. 거기는 일단 왜? 호물이 비어 있는데 싸니까요. 그러니까 월세는 점점 낮아져 가고 다 이쪽으로 다 들어가는 거죠 지금. 원주, 그러니까 원주 시민들만 여기 들어가는 거잖아요. 근데 남양주는 전혀 다르죠, 구조가. 남양주는 여기다 이제 아파트형 공장이라 지식산업센터라고 하거든요. 지식산업센터가 여기가요, 판교도 보면 테크노빌리를 해가지고 있잖아요, 지식산업.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나라에 가장 큰 데가 어디냐면 성수동, 그 다음에 구로동, 그 다음에 판교, 이렇게 세 가지가 가장 그 아파트형 공장이 가장 잘 형성이 돼 있죠. 서울하고 가깝잖아요, 일단. 알겠죠? 성수 같은 데는 한번 아파트 공장 딱 지어가지고 분양되면은 하루 이내에 다 안판이 된대요. 바로바로 그냥. 왜냐면 거기는 또 워낙 비싸고. 그런데 똑같은데 안산도 똑같이 하고 있는데 안산 그쪽은 그것도 시아공단, 반호공단 들어봤죠? 근데 거기는 지금 분양을 계속 분양한다 해가지고 몇 번을 연계도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사람들이 서울이라고 하는 도심권이 있으니까요. 근데 이제 여기 왕숙지구가 도로가 일단 다리가 하나 생겨야 되겠죠? 다리가 하나 생기게 되면 여기 왕숙지구도 서울하고도 가깝기 때문에요. 내 생각에 지식산업센터라고 해가지고 아파트형 공장이 생기게 되면 그쪽에 많은 아파트들이 입주하게 되고 그러게 되면요. 그 보통 아파트 공장 하나 보통 되면 300개에서 500개 이렇게 들어오거든요. 그럼 거기 보면 근로자들이 보통 한 5명만 잡아도 제조업이 보통 아파트 공장 무조건 제조업이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적어도 5명에서 10명 정도 아무리 채야요. 10명이면 상당한 숫자들이 사람들이 들어오게 되죠. 그렇게 되면 제가 봤을 때는요, 크게 아마 남양주시 전체로는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남양주시가 아마 재정이 별로 없을 거예요.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주민세 몇 개 더 있겠어요? 알겠죠? 재산세하고. 그런데 만약에 테크노밸리 이런 것이 하나 들어오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기업이 들어온 거잖아요. 아무리 적어도요. 그럴 때는 세수가 아마 상당히 크니까 아마 남양주시에서도 이런 다른 도로를 또 논다거나 이렇게 할 때 좀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은 들기는 해요. 그래서 일단 이제 가장 큰 문제가 왕숙지구가 이제 보상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보상이 빨리 이루어져야지 이쪽이 좀 활성화가 될 거 아니에요. 그 인간들 어디 가겠어요? 그 인간들 죄송해요. 그 사람들 어디 가겠어요? 알겠죠? 다 어디로 와야 돼요? 이쪽으로 일단 오고 이 사람 보상 많이 받으니까 그 사람들이 별내로 많이 별내 이쪽, 그 다음에 어디요? 다산, 이 세 곳에 가겠죠. 근데 여기는 이미 안정되어 있어가지고 들어오기가 만만치 않을 거고, 아무래도 좀 가까운 별내가 가장 1순위가 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다산 쪽이 될 것이고, 이렇게 되고, 여기도 계속 안정적으로 어느 정도 몇 년 굴러가겠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봐야 되는데요. 아무튼, 남양주가 문제죠. 가장 큰 문제는 가격이 너무 싸가지고 문제죠. 집값 보상이 많이 돼야지, 돈이 많이 이쪽에 풀려야지, 아무래도 이쪽 경제가 잘 돌아갈 수밖에 없는데요. 아마 그게 가장 큰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아무튼 우리가 이제 집을 이렇게 팔고 다시 사오는 거죠. 그러니까 환매라고 한단 말이죠. 알겠죠? 이런 거 혹시 환지 들어봤죠? 환지? 동포에서 환지. 환지는 먼저 땅을 교환하는 거죠. 땅을 교환. 그러니까 지금 거기 있는 사람들이 나는 내 땅을 다 보상받기 싫고 한 1000평 정도는 다른 땅으로 달라. 알겠죠? LH공사 가지고 있는 다른 땅으로 다 바꿔달라. 할 수 있어 없어? 있죠. 나 거기다가 나도 상가 하나 짓고 싶다. 알겠죠? 그러면 나 땅을 바꿔달라. 그것을 환지라고 하죠. 그런데요, 여기가 100평인데 바꾸는 것도 100평이다. 그걸 제자리 한지 똑같죠? 100평인데 땅값이 다르니까요. 여기 더 많이 주겠죠? 증환지라고 하죠. 또는요, 떨어지면요, 어떻게 돼요? 가격이 좀 더 적겠죠? 감환지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알겠죠? 그래서 보통 이제 우리가 환지 그러면 제자리 환지를 환지라고 하는 거죠. 똑같은 땅을 이렇게 맞바꾸는 거. 알겠죠? 그건 땅을 바꾼다 환지라고 하고, 여기는요, 팔았던 것을 다시 사온다? 뭐라 한다? 환매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몇 년이다? 5년, 3년이고, 이렇게요, 환매 대금하고 이것을 등기라고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은요, 이자를 못 받는 대신에 이 집을 가져와가지고 여기서 뭐라 한다? 과실, 월세를 받는 거죠. 월세. 이 두 가지를 뭐한 걸로 본다? 상계한 것으로 보는 거예요. 이 5년, 3년을 넘을 수 없고요. 5년, 3년을 넘으면 5년, 3년으로 단축이 되는 거죠. 단축. 알겠죠? 그 다음에요, 만약에 기간을 전혀 정하지 않아도 5년, 3년이에요. 이것을 환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환매 보면 이 내용이 나와 있어요. 알겠죠? 지금부터 이제 여기 가등기 담보로 본단 말이죠. 가등기 담보에서 우리가 용어를 정리를 해야 돼요. 여기서 이렇게 갑이 있죠? 갑을 뭐란다? 이 사람은요, 채무자죠. 채무자가 될 수 있고요. 이 사람이 물상보증인이 될 수 있죠. 물상보증인. 또는 여러분요, 제3취득자. 그럼 제3취득자가 뭐라고 그랬죠?
저당권이나 근저당권이 있는 집을 매수한 사람을 제3취득자라고 하죠. 이런 사람들은 한꺼번에 뭐라 한다? 채무자 등이라고 얘기해. 채무자 등 이렇게, 채무자 등 이렇게요. 등 이렇게. 그 다음에 갑 있고 여기 누가 있죠? 여기 을이 있죠. 을. 여기는 채무자고 물상보증이고 제3취득자 이렇게요. 여기 을을 뭐라 한다? 이 사람을 뭐라면 가등기가 돼 있으면 가등기 담보라고 얘기하죠. 여기 그냥 하나만 얘기하죠. 여기 가등기 담보요. 이 가등기 담보를 기준해서 그 전에 있는 사람 뭐라 한다? A를요 선순위 권리자, 선순위 권리자라고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밑에 있는 사람은 뭐라 한다? 후순위 권리자라고 얘기하죠. 후순위 권리자요. 이 후순위 권리자에는 전세권자나 저당권자, 알겠죠? 이런 사람들 얘기하는 거죠. 이 사람을 후순위 권리자다 이렇게 얘기를 해. 그럼 밑에 있는 사람이죠. 여기보다 이 사람보다 위에 있는 사람, 저당권자나 근저당권자를 선순위 권리자, 밑에 있는 저당권자나 근저당권자를 후순위 권리자, 이렇게 용어를 정리한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 다음에 이것을 채무자 등, 제3취득자, 물상보증인, 채무자 이렇게, 알겠죠? 용어 정리 이렇게 되는 것이고요. 만약 이러면 왕숙지구가 이렇게 만약 지금 본격적으로 되면은 토지를 하는 사람은 초기에 돈을 좀 많이 벌 거예요. 토지, 알겠죠? 여러분들이 지금 자격증을 따놓으면요 아마 내 생각에 2-3년 안에 사용할 가치가 상당히 있지 않을까. 그래서 다른 데도 다 보면 새로 신도시 되면 토지 있죠. 택지 분양가 파는 거 있잖아요. 이게 수수료가 어마무시해요. 알겠죠? 그래서 하나 팔면 나한테 떨어지는 수수료 있죠. 그 다음에 상가가 계속 분양되면 상가 분양에서 아마 뭐 다 다른데요. 상가가 한꺼번에 분양되기 때문에 아마 분양 수수료가 공인중개사한테 가는 것이 아마 가장 많을 거예요. 보통 한 7%가 나오거든요. 보통 7%가 나오면 이제 그 맨 위에 있는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뭐죠? 얼마 정도 뭐냐? 한 3% 정도, 2%나 먹고 밑으로 다 나오거든요. 나오면 거의 중개업자가 보통 한 3% 정도 가까이 먹죠. 그 다음에 실제로 분양하는 사람들이 있죠. 분양하는 사람들이 1에서 1.5% 정도 먹을 거예요. 그래서 중개업자들한테 아마 공중개사들이 가장 많이 먹는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게 해도 크게 뭐 그 분양하는 사람은 손해가 되는 것이 아닌 게 여러 공중개사들이 와가지고 분양하면 그 사람은 3% 가져가든 말든 이 사람 저 사람 여러 가지 사람이 와서 분양을 해가잖아요. 그럼 나한테 떨어지는 게 계속 얼마 떨어지요? 1에서 1.5% 떨어지니까 상당히 많은 것이죠. 알겠죠? 그래서 아마 하나씩 하게 되면 좀 꽤 큰 돈이요. 되기 때문에 중개업자들이나 한테 유리가 되고요. 그 다음에 또 토지, 특히 택지 있죠? 조성해가지고 할 때 아마 자격증 연용도 있으면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어디나 다 원주 같은 데도 보니까 기업도시 보니까요 토지로서 돈 번 사람들 뒤에 들어가면 안 돼요. 들어가려면 좀 무리가 되더라도 먼저 들어가세요. 토지 같은 거 분양 좀 하고 자리 좀 잡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요. 막 돈 벌었다 하더라 해서 늦게 들어가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택지가 이제 끝물인 거 있죠. 남아있는데도 남아있는 토지요. 이런 거 살 때는 좀 약간 그것은 크게 도움을 못 받죠.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 우리가 이제 적용 범위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적용 범위는 뭐냐? 먼저요, 소비대차나 준소비대차 이렇게. 그럼 소비대차가 뭐죠? 차용증을 쓰고 돈을 빌리는 것이고, 준소비대차는 차용증은 없죠. 근데 원래요, 봐요. 내가 만약에 노동을 해가지고 받을 임금이 100만 원 있는데 돈을 안 주는 거예요. 그럼 뭐라 한다? 너가 빌려간 걸로 치고 돈 100만 원 임금을 빌려간 걸로 치고 차용증을 써달라. 그리고 오늘부터 이자를 달라. 할 수 있어 없어? 있죠. 그것을 준소비대차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소비대차는 차용증 쓰고 돈 빌려간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이것을 우리 이제 법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 차용물의 지급이다. 차용물의 지급 이렇게요. 차용물의 지급. 여러분 대여금 이렇게요. 대여금 이렇게. 그런데 뭐는 안 되냐? 매매대금 있죠? 매매대금이라든가 매매대금이요. 그다음에 공사대금이라든가 이런 것은 절대로 안 돼요. 만약에 매매대금하고 만약에 소비대차가 섞여 있다 그래도 절대로 안 돼요. 절대로 안 되고요. 여기서 매매대금하고요, 여기요 소비대차가 섞여 있었는데요. 소비대차가 근데 매매대금이 없어지고 소비대차만 남죠. 그러면 그때는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소비대차나 준소비대차만 돼야 돼요. 다른 것은 절대로 안 돼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등기나 등록을 해야 돼요. 등기나 등록. 그런데 등기를 하지 않은 것들이 있죠. 뭐가 있죠? 점유권 등기하지 않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저당권 등기하지 않죠. 그래서 점유권 등기하지 않죠. 유치권 등기하지 않죠. 그래서 점유권과 유치권은 적용이 안 돼요. 그런데 등기하는 것이 있죠.
뭐가 있죠? 질권하고요, 그 다음에 저당권하고요, 전세권이 있죠. 이 세 가지는 등기를 하는데도 안 돼요. 왜요? 이 세 가지는 민법이 적용이 돼요. 민법이 적용이 돼서 우리 시험에 전세권이 안 되다 딱 한 번 나왔단 말이죠. 등록을 해야 되는, 등록 안 되는 거 채권 같은 것은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알겠죠? 그 다음에 뭐냐면 목적물, 예약당시죠. 예약당시 목적물의 가액이 5억이죠. 가액이 돈 빌린 것, 채권을요, 뭘 해야 된다? 초과해야 돼. 우리 아까 이런 뭐라고 그랬죠? 전두환 정권이 들어서기 전에는 5억짜리 집을 담보로 잡고 2억을 빌리죠. 돈을 못 갚으면 을이 다 5억짜리 다 먹어버린다고 그랬죠. 그랬는데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 갑을 보호를 해야 되겠어요? 을을 보호해야 되겠어요? 갑을 보호해야죠. 그러니까 갑을 보호하기 위해서 어떻게 돼요? 5억에서 2억을 뺀 3억을 을로는 반드시 갑에게 줘라. 이렇게 바뀐 게 가등기 담보잖아요. 그러니까 예약 당시에 처음에요, 5억짜리 이 건물의 가격이 빌린 돈보다 초과를 해야 돼요. 그러면 갑을 보여야 되니까. 그런데 여기서는 갑이 있죠. 여기는 5억이죠. 5억인데 을이요 6억을 빌렸어요. 6억. 그럼 봐봐, 5억짜리 집을 담보로 잡고 을한테 6억을 빌린 사람은 보호할 필요가 있어 없어? 없죠. 이것을 뭐란다? 미달이라고 하죠. 미달인 경우는 가담법이 적용이 안 돼요. 이것만 적용이 돼요. 그런데 여기를 보면 이 건물이요 5억이죠. 건물이 5억이요. 그런데 을은요, 을한테 갑한테 2억을 빌려줬어. 그러면 초과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선순위 A가요, 근저당이 있는데 이 근저당권자가 그 전에 이미 4억을 빌려준 게 있어. 그럼 건물은 5억짜리인데 4억에다 2억 따면 얼마가 되죠? 6억이죠. 그러면 이건 미달이에요, 초과예요? 미달이죠. 미달이죠. 이건 미달이죠. 두 개가 더 크죠. 그냥 가담법이 적용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예약 당시에 가격이 이것을 초과해야 돼요. 알겠죠? 그 다음에 이제 또 우리가 이제 우리 법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12조에 보면 선택을 해라, 이렇게 선택. 어떻게 선택을 한다? 두 가지 중에 하나로. 하나는 뭐다? 하나는 뭐냐면 귀속청산 또는 청산이라고 그래요. 또는 경매를 하든지 경매 이렇게 둘 중 하나를 선택하라, 이렇게 돼 있어. 귀속청산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 물건이 지금 얼마짜리죠? 5억이죠. 5억인데 을이요 지금 2억을 빌려줬죠. 을이 소유권 취득하려면 5억에서 2억 빼면 얼마죠? 3억이죠. 3억을 뭐라고 한다고? 청산금이라고 한다고 그랬죠. 이 청산금을 을이 갑한테 주고 을이 소유권을 취득하는 걸 귀속이라고 그래. 내가 나한테 속한다 이 말이죠. 경매의 경우는요, 그러면 을이 소유권 취득하려면 얼마가 있어야 돼요? 돈이요? 3억 있어야. 3억이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것이 경매에서 내가 2억 받아와야 되겠죠. 알겠죠? 그래서 경매의 경우도 있다. 경매를 뭐란다? 국가가 이것을 공적 실행이다. 공적 실행. 이것을 뭐란다? 처분한다. 경매하죠? 처분청산이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귀속청산을 뭐란다? 그것을 사적 실행이다. 이렇게. 개인이 하는 거죠. 개인이. 을이 개인적, 사적이란 개인적으로. 내가 소유권 취득하죠. 그걸 귀속청산이다. 이렇게. 그래서 이 둘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말 하면 안 돼. 가등기 담보는 오직 경매로만 한다. 그러면 큰일 나. 알겠죠? 둘 중 하나를 선택을 해. 그 다음에 또 한 가지요. 이것은 이제 그러면 절차는 뭐냐? 절차는 어디에 나와 있냐? 여기는 가담법에 나와 있어. 가담법 3조 이하에 다 있어. 3조 이하 가담법. 여기는 어디에 있냐? 민사집행법에 나와 있어. 이런 우리 지금 민사집행법을 배워요? 가담법을 배워요? 가등기 담보대라는 법률을 배우죠? 그러니까 시험에는 뭐만 나온다? 귀속청산만 시험에 나온다 이 말 아니에요 지금. 경매는요? 경매는 여러분 중기사법에 보면 맨 뒤에 경매 있어 없어? 있죠. 거기서 보면 된다. 민사집행법. 이렇게 이제 보는 것이에요. 알겠죠? 자, 그럼 다시 한번 볼까요? 이제 12조 이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절차는 가담법이다. 이렇게 방법은 둘 중 하나다. 둘 중 하나 선택하는 것이다.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갑이 있고, 이건 5억짜리인데요. 여기 을이라는 사람이요, 갑한테 돈을 2억을 빌려줬단 말이죠. 그런데 여기요, 병이죠. 병이라는 사람이 말한다. 근저당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요, 여기 병이요. 병이 또 저당권이 이렇게 있죠. 여기는 2억이고요. 여기도 2억이다 이 말이죠. 이 건물은 얼마짜리다? 5억짜리인데 이 말이죠. 5억짜리인데 여기 지금 이것을 가등기 담보죠. 그러면 이 가등기 담보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초과냐 미단이 할 때는 이 2억 5억에서 2억만 빼면 되지 이것까지 더하면 안 돼요. 알겠죠? 우리가 이걸 5억에서 2억 빼면 얼마죠? 3억이죠. 이 3억을 뭐란다? 청산금이죠. 이 청산금을 정할 때는 후순위 것은 뺀다 안 뺀다? 안 빼. 여기 후순위죠. 후순위 것은 전혀 관계가 없어. 그런데 만약에 여기요, 여기 A라고 하는 사람이 근저당이 있다. 근저당 또 2억이 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이 두 가지는 합해야 돼. 합해서 빼면 얼마죠? 1억이죠. 1억을 뭐란다? 청산금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4억이고 이건 5억이니까 빼면 얼마다? 1억이죠. 그러니까 우리가요, 이걸 선순위죠. 선순위가 있을 때는 선순위 것은 포함하는데 후순위 것은 포함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래서 여러분요, 시험에 뭐라 나온다? 청산금을 정할 때 모든 채권을 공제한다. OX, X. 후순위는 공제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모든 채권을 공제한다. 그러면 안 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러분, 이건 가담법은 무조건 한 문제가 나와요. 알겠죠? 몇 년 전에요, 두 문제 나온 적이 있는데 두 문제는 나올 가능성이 전혀 없어요. 알겠죠?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요즘은 이걸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걸 가지고 이제 보면, 먼저요, 변제기 후예요. 변제기 후. 그래서 이 사람이 1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 돈을 갚으라고 돈을 빌렸어. 이 사람들은 후순위는요, 1월 1일부터 12월 1일 날 돈을 갚으라고 했어. 이 사람은 언제 경미하죠? 1월 1일 날 돈을 안 갚으면 경미하죠? 이 사람은 언제 경미해요? 12월 1일 날 이 사람들은 경미하죠. 저 변제기 후 청산금을 여기 채무자 등이요, 채무자 등에게 통지하고, 통지가 도달하죠. 언제요? 7월 1일 날이요. 7월 1일 날 도달해서 2개월이에요. 2개월. 그러면 언제죠? 9월 1일이요. 9월 1일. 그러면 청산기간이 만료가 되죠. 그럼 뭐란다? 청산금을 지급을 하고요. 청산금을 지급하고, 그다음에 여기요, 가등기죠. 가등기 담보의 경우는 뭐라고? 본등기를 하고요. 본등기. 양도담보죠. 양도담보의 경우는 뭐란다? 양도담보는 즉시로요. 여기서 소유권을 취득하죠. 왜 여기는 즉시 소유권 취득하죠? 왜 즉시 소유권 취득하죠? 양도담보 봐봐. 맨 끝에 한번 봐봐. 양도담보는 이미 뭐가 됐어요? 이미 등기가 되었죠. 이미 등기가 되어 있으니까 즉시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거예요. 이미 등기가 되어 있으니까 즉시로.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런데 여기는 본등기죠. 가등기는 본등기를 해야지 소유권 취득하죠. 여러분, 이 지금 누렇게 생겨 있죠? 이걸 우리 뭐란다? 이것을 강행규정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강행규정이 뭐예요? 강행규정이라는 것은 뭐를 얘기한다? 다른 합의를 할 수가 있다, 없다? 없잖아요. 그럼 지금 한번 봐봐요. 여기 봐봐. 본등기가 나오죠? 청산금을 지급하고 본등기가 되죠? 청산금 지급 없이 본등기하면 무효이다. 청산기간이 2개월이 끝나고 본등기해야 되죠? 2개월이 만료되기 전에 본등기했다. 무효이다. 통지를 해야 되죠? 통지를 하지 않고 본등기했다. 무효이다. 채무자 등이죠? 채무자 등은 모두 몇 명이죠? 채무자와 물상보증인하고 제3취득자죠? 한 사람이라도 누락되면 된다, 안 된다? 누락되면 안 돼. 그 다음에 청산금이죠? 청산금은 뭐냐? 첫 번째요, 주관적인 평가를 해. 주관적 평가를 하고요. 두 번째요, 객관적 가치죠. 객관적 가치에 미달되더라도 괜찮고, 세 번째요, 청산금이 없죠. 청산금이 없어도 통지를 해줘야 돼. 그 다음에 네 번째요, 청산금 통지를 하죠. 청산금 통지를 하면은 더 이상 말 수 없다, 다툴 수가 없다, 이 말이죠. 다툴 수가 없다. 알겠죠? 이걸 4대 요건이라고 그래. 너무너무 중요해. 특히 3번 4가 아주 중요해. 그게 무슨 말이냐? 변제기 후니까 변제기 전에는 절대로 안 돼. 변제기 전에는. 알죠? 전에는 절대 안 되고, 그 다음에 채무자도 한 사람도 누락되면 안 되고, 반드시 통지가 도달해야 되고, 2개월 전에 절대 안 되고, 기간이 만료하고, 청산금을 반드시 지급해야 돼. 지급하지 않으면 안 되고. 알겠죠? 그럼 여기에서 이 주관적 평가, 객관적 가치란 말이 무슨 말인가? 여러분 봐봐요. 원래 이 건물이 얼마짜리다? 이 건물이 얼마짜리요? 5억짜리죠? 빌린 돈 얼마다? 2억이죠? 그래서 5억에서 2억을 빼면 얼마죠? 3억이죠? 이 3억이 청산금이고요. 이 건물이 5억짜리가 객관적 가치죠. 누가 보더라도 5억짜리. 이걸 객관적 가치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주관적 평가를 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이 을이요, 이 물건을 자기 멋대로 평가해. 감정 평가사한테 물어보는 것이 아니고. 그럼 이 건물이 지금 얼마짜리? 현재 얼마짜리죠? 5억짜리인데 을이 뭐라냐? 너 물건은 2억. 내가 나한테 빌려준 돈은 2억. 그러니까 청산금이 없다. 이렇게 통지할 수 있다니까요. 왜냐하면 을한테 주관적으로 평가를 하라고 한 거예요. 말이 되냐고 이게. 알겠죠? 그럼 청산금이 없죠. 청산금이 없으면 없다고 또 통지를 또 해줘야 돼요. 청산금이 없으면 없다고. 그런데 여기는요, 뭐라고 한다? 이 사람이 원래 이 건물이 5억짜리인데요, 잘못 평가해서 이 건물을 7억으로 평가할 수 있죠. 잘못해가지고.
자기가 빌려준 돈 얼마죠? 2억이죠. 원래는 청산금이 얼마죠? 3억인데 이 사람은 얼마로 평가한다? 5억으로. 잘못 평가할 수 있잖아요. 잘못 평가해서 한번 통지하잖아요. 통지하면 더 이상 다투지도 못해. 반드시 5억을 줘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의리라고 해봐요. 여러분은 많이 평가한다 안 한다? 안 하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객관적 가치보다 초과되겠어? 미달될 수밖에 없어. 미달될 수밖에 없죠. 그래도 괜찮다는 거예요. 그러면 형 봐봐. 이 건물이 5억짜리니까 5억으로 평가하면 값은 아무 불만이 없죠. 7억으로 평가해줘도 불만이 없죠. 더 좋게 했으니까. 이게 지금 문제죠. 그럼 이 사람을 보호하는 제도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너무요 가격을 저렴하게 하면. 그런데 판례가 뭐라고 했다? 판례가 법에는 없어. 판례가 값은 다시 을한테 다시 이 건물에 대해서 평가를 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 그럼 요구하면 뭐 할 거예요? 그러면요 을한테는 주관적으로 평가를 해놓고, 그래서 을이 주관적으로 평가했는데 다시 평가해달라고 요구하면 해준다 안 해준다? 안 해주죠. 누가 해주겠어요? 그래, 이게 이제 문제가 생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거요 얼마나 힘들어요. 을이 이걸 먹으려면은 자기가 이 건물이 얼마짜리인 것을 알려주고 이런 시간이 흘러야 돼. 이렇게 왜 해요? 그냥 경매해버리면 되는데요. 그러니까 이 가등기 담보 등하는 법률을 사용하는 사람이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최근에 거의 한 10년 가까이 판례가 거의 없어요. 판례가 거의 없다는 것은 이 법을 사용하는 사람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런데 왜 이 법을 없애지 못하냐? 이 법을 없애면 어떻게 돼요? 명동 사채업자들이 또 난립하겠죠. 알겠죠? 그러니까 이걸 없애지 못하고 그냥 놔두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다? 여기 변제기 후 암기하되, 변제기 후 그 다음에 청산금을 채무자 등에게 통지하고 몇 개월? 2개월. 청산금이 2개월의 기한이 만료되면 청산금을 반드시 뭘 해야 돼? 지급해야 돼. 하나도 빠지면 된다 안 된다? 안 돼. 이건 여러분 이것은 반드시 암기를 해야 돼. 강행 규정이니까. 그런데요 만약에요 여기 있는 것들 중에서 하나라도 빠져서 그럼 무효죠. 무효인데 이 사람이 다시 절차를 다시 해서 절차를 다시 거쳐서 그러면 돼 안 돼? 그건 된다 이 말이죠. 하나라도 절차가 빠지면 안 되죠. 그런데 다시 절차를 거쳐서 그러면 그것은 유효가 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런데 문제를 봐봐요. 이 가등기 담보권자는 6월 1일 날 변제기니까 6월 1일이 지나도 아무것도 없으면 경매하겠죠.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여기 후순이죠. 후순위는 1월 1일부터 언제죠? 12월 1일이죠. 이 사람은 따지려면 언제 따져야 돼요? 12월 1일 날 따져야 되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런데 12월 1일 날 따져야 되는데 여기 2개월이 끝나가지고 9월 1일이 되면 모든 게 다 끝나버린단 말이죠. 그럼 어떡하냐? 이 절차가 끝나잖아. 이렇게 해서 이 사람이 가등기에서 번등기에서 소유권 취득하죠. 그럼 어떻게 되냐? 여기 가등기 이하의 모든 권리는 다 없어져 버려. 전부가 다 소멸해버려. 그러니까 우리는 혹시 경매가 되면 말소 기준 권리 들어봤죠? 말소 기준 권리 뭐가 있어요? 저당권, 근저당권, 압류, 가압류. 또 하나가 뭐냐? 가등기 담보예요. 경매가 되면 경매 이하의 가등기 담보 이하의 모든 권리는 다 없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자기는 갑이 돈을 갚지 않으면 12월 1일 날 경매를 해야 되는데 모든 것이 언제 끝나버려요? 9월 1일 날 끝나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나는요 9월 1일까지 기다릴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무슨 말이야? 그죠? 첫 번째. 두 번째, 이 후순위가 생각하기에는 이 건물이 5억짜리고 을에 빌려준 돈은 2억 정도 되고 그러니까 내가요 돈을 빌려줬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요 이 을이요 너는 갑 건물은 2억밖에 안 되고 내가 빌려준 돈 2억이니까 줄 돈이 하나도 없다. 하나도 없다 그러면 이 돈에서 후순위가 나눠 가져야 되는데 줄 돈이 없다고 통보를 해버리면 이 사람들은 받을 돈이 있어 없어? 없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는 이 건물은 얼마짜리다? 5억짜리인데 지금 얼마로 계산이 됐다? 2억으로 계산이 됐다. 그래 억울하다 억울하지 않다? 억울하죠. 그럼 어떻게 한다? 이 후순위도 보호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후순위를 어떻게 보호하냐? 채무자 등의 통지가 도달하면 지체 없이요 이 을은요 누구한테 통지해야 되냐? 지체 없이 후순위한테 통지를 해야 돼. 후순위한테 통지를 해. 후순위한테. 그럼 이 후순위는 어떻게 하냐? 후순위요 첫 번째요 청산기간 내 9월 1일 안에 변제기 전이라도 12월 1일이 되기 전이라도 뭘 할 수 있다? 경매를 청구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왜요? 후순위는 뭐예요? 청산기간 2개월이 끝나면 모든 게 없어진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요 청산기간 안에만 경매를 청구해. 변제기가 되기 전이라도. 자기가 생각했을 때는 이 건물은 5억짜리인데 이 건물을 2억이라고 지금 통지했다 이 말이죠. 그럼 이 사람들은 억울하다 억울하지 않다? 억울하죠.
그래서 뭐라 한다? 그러면은 그 2개월이 되기 전이라도 경매를 일단 청구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럼 경매라면 어떻게 돼요? 가등기에서 본등기를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런 봐봐. 후순위가 경매를 청구했다는 말은 이것을 바로 우리는 귀속청산이라고 그래. 이 귀속청산이라고 하는 절차가 잘 됐다는 거예요? 잘 못됐다는 거예요? 잘 못됐으니까 경매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2개월이 끝나기 전에, 청산기간 되니까 2개월이 끝나기 전에 만약에 후순위가 경매를 청구하죠? 그러면 가등기에서 본등기를 청구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요, 다시 봐봐. 후순위도 보호를 해야 되죠. 왜요? 2개월의 기간이 끝나가지고 청산금을 지급하면은 가등기 이하의 모든 권리는 소멸하니까, 만약에 후순위가요, 청산금이 있어야 돈을 받아가는데 청산금이 부족하는 데 대해서 만약에 불만이 있다고 해봐. 그러면 후순위가 가만히 있어? 안 있겠죠. 그럼 후순위는 뭘 한다? 경매를 청구해야 되겠죠.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경매를 청구했다고 하는 것은 이러한 절차가 지금 잘못됐다 이 말이잖아요. 이러한 절차가 잘못됐기 때문에 어떻게 한다? 가등기에서 본등기를 청구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다시요 여러분요, 우리가 이제 돈을 빌리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다 이 말이죠. 하나는 매매를 통해서 돈을 빌리는 방법이 있죠. 그것을 매도담보 환매라고 얘기하는 것이고요. 소비대차에 의해서 돈을 빌리는 방법이 있죠. 가등기담보, 부동산 양도담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렇게 해서 이제 돈을 빌리는 방법이 있고, 용어 정리를 보면은 우리가 가등기 담보를 기준으로 해서 가등기 담보권자보다 위에 있는 사람을 뭐라 한다? 선순위, 밑에 있는 사람을 후순위라고 하고요. 갑을 뭐라 한다? 채무자 등이라고 얘기를 하죠. 채무자 등에는 누구누가 들어간다? 채무자와 물상보증인과 제3취득자를 포함해서 채무자 등이라고 얘기하죠. 그 다음에요, 우리가 이제 적용법에는 반드시 가등기 담보는 소비대차나 준소비대차가 돼야 되고, 매매대금이라든가 공사대금이라든가 뭐 매매대금하고 소비대차 섞였다 절대로 안 된다. 오직 소비대차, 준소비대차. 대여금이란 건 뭐죠? 대여금 빌려줬다 이 말이죠. 그다음에 차용무리한 건 뭐죠? 빌렸다 이 말이죠. 이런 것만 된다. 그 다음에 등기나 등록을 해야 되는데, 저당권, 유치권, 저당권, 질권, 전세권은 된다 안 된다? 안 돼. 민법이 적용이 되는 것이고, 물건의 가격이 빌린 돈보다 어떻게 해야 돼? 초과해야 돼. 초과. 미달되면 된다 안 된다? 안 돼. 초과하냐 안 하냐는 후순위 것까지 포함한다. 선순위만 포함한다. 선순위만 포함한다. 선순위. 그 다음에 어떻게 한다? 우리가 방법은 두 가지다. 내가 직접 먹어버린 거, 이걸 우리는 기속청산이라고. 내가 지금 소유자가 된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 경매라는 방법 두 가지다. 그런데 둘 중 하나 선택해서 하면 되는데, 경매는 어디에 나와 있다? 민사집행법. 그 다음에 기속청산은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 3조 이하에 나와 있다. 그럼요, 여기서 이제 보면 우리가 변제기 후 채무자, 이걸 지금 뭐냐? 이것을 귀속청산이라고 그래요. 변제기 후 그 다음에 청산금을 채무자 등에게 통지하고, 통지가 도달한 날로부터 몇 개월? 2개월이 끝나면 청산금을 지급하고, 가등기의 경우는 본등기, 양도담보는 이미 등기가 되어 있죠. 즉시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이 중에서 하나라도 절차가 빠지면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인데, 나중에 다시 절차를 다시 다 밟았다? 그럼 뭐가 된다? 유효가 된다. 그런데요, 후순위한테 통지가 되면은 후순위한테 바로 통지해야 돼. 왜? 후순위도 보호해야 되니까. 그런데 후순위는요, 반드시 언제만? 청산기간 내 2개월 안에만. 그 다음에 청산기간 내 변제기가 도래하기 전이라도 뭐 할 수 있다?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다시, 후순위는 언제? 청산기간 안에 변제기가 도래하기 전이라도 경매를 청구할 수가 있다. 그 다음 통지가 도달한 날로부터 몇 개월? 2개월. 2개월 전에 청산금을 지급해도 효력이 있어 없어? 없다. 알겠죠? 2개월이 끝나고 청산금을 지급하고 본등기를 해야 소유권을 취득한다. 청산기간이 지나기 전에 본등기했다? 소유권을 취득한다 못한다? 못한다. 다시 청산 절차를 거쳐야 된다. 특히 청산금은 4대 요건이 있다. 주관적인 평가를 하고, 객관적 가치에 미달돼도 괜찮다. 이건 시험에 잘 나온 건 아니지만 밑에 두 개는 시험에 잘 나온다. 법조문이다. 청산금이 없다? 없으면 없다고 통지하고, 청산금이 없다? 통지하죠? 한 번 통지한 청산금에 대해서는 더 이상 다툴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다툴 수가 없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4대 요건이고, 채무자 등 한 사람이라도 누락하면 안 되고, 변제기 전 그러면 안 된다. 변제기 후 이렇게. 2개월의 기간은 단축시킬 수 있다 없다? 없다. 강행 규정.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청산금 지급 안 된다. 만료되고 나서 청산금을 지급하고 본등기를 해야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이것을 뭐라고 한다?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다. 이렇게. 그래서 194쪽을 한번 보시면 194쪽 맨 위에 보면 소비대차하고 매매라고 나와 있죠. 돼 있죠. 소비대차 보면 갑이요 을하고 2억 원을 빌려주고 대물변제 예약을 했죠. 가등기하면 가등담보고 소유권 이전등기하면 부동산 양도담보죠. 을은요 자기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돼 있어도 을은 소유자가 될 수 없어. 왜 그렇다? 소유가 되려면 매매라든가 교환이라든가 증이라든가 경락을 받아야 되는 거지, 돈 빌려주고 등기했다고 해서 소유자가 될 수는 없다고. 알겠죠? 그러니까 을이요 갑한테 돈 2억을 빌려주고 소비대차죠, 차용증 쓰고 자기 앞으로 등기를 미리서 받아왔다 하더라도 을은 소유자가 될 수 없고, 여전히 누가 소유자다? 갑이 누구란다? 양도담보 설정자가 소유자가 돼. 그러면 갑이 소유자니까 갑이 물건을 점유해서 사용하고 수익해. 월세가 더도 누가 받는다? 갑이 다 받는단 말이죠. 갑이. 알겠죠? 갑이 과실 수취권이 뭐죠? 월세 받는 거죠. 근데 이 월세 받는 과실 수취권은요, 만약에 청산이 돼가지고 청산 절차가 종료가 되죠. 2개월의 기간이 끝나고 청산금을 지급하고 가등기에서 본등기를 한다 이 말이죠. 그렇게 되면 을이 이제 소유자가 되죠. 을이. 그래서 청산 절차가 종료가 되면은 채권자에게 과실을 수취할 권리가 이전하겠지만, 그 전까지는 누가 과실 수취한다? 양도담보 설정자, 다른 말로 누가 한다? 채무자. 알겠죠? 소유자가 한다. 아주 중요해. 그 다음 매매죠. 매매로 일하는 경우는요 몇 년에 다시 나온다? 5년 3년. 오른쪽에 적용 범위 소비대차나 준소비대차죠. 등기나 등록이고 예약 당시 물건의 가액이 피담보 채권을 초과해야 돼. 미달되면 된다 안 된다. 미달이냐 아니냐는 어떻게 따진다? 선순위 것까지 포함해서 따진다. 알겠죠? 자, 그러면 오른쪽이요 밑에 맨 왼쪽이 용어 정리죠. 용어 정리 갑을 뭐란다? 채무자 등이다. 자, 을은요 가등기 담보죠. 그보다 위에 있는 사람을 뭐란다? 선순위. 밑에 있는 사람을 후순위. 청산금 3억을 정할 때는 선순위 것은 포함해서 빼야 되지만 후순위 것은 포함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란 말이죠. 청산 절차는요 두 가지죠. 하나는 내가 직접 소유권을 취득하는 귀속청산, 그 다음에 경매 두 가지가 있고, 절차는요 가등기 담보법하고 민사집행법하고 두 가지가 있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러면 오른쪽으로는요 귀속청산이라고 되어 있나요? 거기 보면 뭐라 놨다? 변제기 후 청산금을 채무자 등에게 도달하죠. 지체 없이 후순위 권리자 이렇게 되어 있나요? 변제기 후죠. 그러니까 변제기 전에는 안 돼요. 두 번째요 청산금이죠. 주관적인 평가를 하고 객관적 가치에 미달돼도 괜찮고요. 청산금이 없으면 없다고 통지하고, 한번 청산금 통지하면 더 이상 다툴 수가 있다 없다. 알겠죠? 자, 밑에 보면 청산금 지급 전에 본등기를 격려한 무효이죠. 그런데 다시 청산 절차를 거치면 뭐가 된다? 유효가 된다 이 말이고, 채무자 등은 채무자와 물상보증인과 제3취득자죠. 한 사람이라도 누락되면 된다 안 된다? 안 되고, 도달한 날로부터 몇 개월이다? 2개월 기간이 만료되고 반드시 청산금을 지급해야 돼. 알겠죠? 그래서 가등기담보는 본등기를 해야 되고, 양도담보는 바로 소유권을 취득하죠. 근데 그 위에 바라보면 채무자에게 도달하죠. 도달하면은 지체 없이 후순위 권리자에게 통지하죠. 그러면 후순위 권리자는 언제? 반대 3대 요건, 청산 기간 내 변제기 도래 전이라도 뭘 할 수 있다? 경매를 청구. 후순위와 경매를 청구하면 더 이상 채권자는요 기속 청산을 할 수 있다 없다? 가등기에서 본등기를 할 수 있다 없다. 그래서 후순위가 경매를 신청하면 본등기를 할 수 없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이것을 뭐란다? 가등기 담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 한번 봐봐요. 가등기 담보 그러면 되게요 여기서 쭉 저까지 보면 되게 복잡해 보이죠. 복잡해 보이는데 우리가 마지막 결론이 뭐냐? 여기란 말이죠. 여기. 알겠죠? 변제기 후 청산금을 채무자 등에게 통지하고 몇 개월? 2개월 청산금을 지급하고 가등기에게 한 본등기, 양도담보는 바로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 지체 없이 후순위한테 권리하죠. 후순위는 3대 요건이 있다. 언제? 청산 기간 내 변제기 도래 전이라도 할 수 있다. 경매를 청구 이렇게. 알겠죠? 그것을 뭐란다?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요 거기까지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제 환매하고 뭐를 보는 것이냐? 지금 보면 그 뭐죠? 그 가등기 담보 있죠? 이 두 가지가 같이 봐야 되는 것들이에요. 아시겠죠?
여러분요, 잠깐 쉬었다가 또 뭐를 볼 거냐면, 아마 부동산 실명법이라고 해서 바로 앞에 나올 거예요. 부동산 실명법 192페이지 나오나요? 192. 부동산 실명법에 나오죠? 이것은 원래 어디서 배우더냐? 소유권 부분에서 배웠어야 되는 것들인데요. 잠깐 쉬었다가요. 부동산 실명법을요, 192하고 193하고, 이 부동산 실명법 두 가지를 강의를 하고, 그 다음에 뭐라냐? 임대차를 마지막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죠? 잠깐 쉬도록 그렇게.